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째 이혼하게 된 40대 주부입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전 남편이 그리워져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혼해놓고 무슨 말을 하나 싶으실 겁니다. 제가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고 딱하게 여기는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저희 부부가 이제 막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아셔야 됩니다. 신혼여행을 갔을 때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남편이 다짜고짜 시어머니와 같이 살자는 거 있죠.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 거 반대할 땐 언제고 막무가내로 어머님을 데리고 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장남도 아니고 큰형이 있는데도 자기가 굳이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낙상사고로 잘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어쩌질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성격도 보통이 아니라서 면전에서 대놓고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도 못했죠. 시어머니와 8년을 같이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려워했지만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어머님께 대들지도 못했었거든요.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또 어머님도 돌봐드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사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고비가 찾아오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님께서 병문안을 다녀왔다며 치매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야야, 내가 만약에 치매에 걸리면은 요양원에 집어넣을 거냐? 응? 어렸을 때 친하게 지내던 애가 치매에 걸려서 잠깐 얼굴 보고 오는 길인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곳에서 지내는지 모르겠더라. 나는 그런데 안 보낼 거지? 그럼요, 어머님. 절대 안 보내야죠. 설마 지금까지 잘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머님 치매 걸렸다고 요양원에 보내겠어요? 치매 노인이라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가 아닌가요? 차라리 갓난아기 2명을 동시에 키우면 키웠지 치매 노인과는 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차마 입 밖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죠. 남편도 옆에서 제 말을 듣고 놀란 눈치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고 정말 그럴 거냐고 따지길래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속닥거렸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가서 남편에게 미리 말해두었죠. 당신 어머님 앞에서 그런 것 좀 묻지 마. 어머님 앞에서 직접 모시겠다고 하지. 그러면은 시설에 보내겠다고 하겠어? 지금은 멀쩡하시니까 모실 수 있겠지만 어머니 치매 걸리면은 나 못 모셔. 당신 장남도 아닌데 괜히 어머님 모시겠다고 나서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님 아프시면 괜히 모시겠다고 하지 말고 요양원이든 병원이든 아무데나 입원시켜. 세상에 어떻게 그래. 지금 우리 형이 형편이 안 좋아서 이러는 건데 우리가 모실 수 있을 때까지 모셔야지.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안 아픈 데가 없는데 혼자 지내고 계셔. 내가 외동딸이라 모실 사람도 없다고. 근데 당신이 결혼하자마자 데려와서 이러는 거 아니야. 신혼 때 시어머니 모시는 거 협의도 안 해놓고 끝까지 이럴 거야?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는 다르지. 우리 엄마가 더 심각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앞에서는 효녀인 척 가증스럽게 연기해놓고 이러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러놓고 나가버리길래 속에서 열불이 났죠. 자기 엄마만 엄마인가요?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될 정도인데 어떻게 피도 안 섞인 노인네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살겠습니까? 남편은 친정엄마 똥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짜증이 났죠. 이러다 남편과 싸울 것 같아서 안방에 계속 남아있었는데 어머님께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내 아들한테 다 들었다. 네가 치매 걸려도 절대 못 모시고 산다고 했다며? 시설에 보내버리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니? 내 앞에서는 친정엄마 같다. 딸처럼 생각해달라. 별소리를 다 하더만. 네? 갑자기 들어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저희 남편이 다 말했다고요? 너 모르는 척 시침이 떼지 마라. 속으로 음흉한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감히 나를 속여? 여보, 이리 들어와봐. 어머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우리 아들은 왜 부르니? 나한테 탈탈 털릴 것 같아서 부르는 게야? 그러니까 뒤에서 음흉한 짓을 하지를 말든가. 어머님, 음흉한 짓이라뇨. 제발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희 엄마도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 결혼할 때 친정이랑 합가하는 거 반대하셔놓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만 소중하세요? 저희 엄마 모시고 저도 같이 살고 싶다고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시설에 들어가마. 나 치매니까 들어가겠다고. 가증스러운 년. 얼마나 내가 보기 싫었을까. 너 같은 년이랑 같이 사니까 내가 저주받은 거 아니야. 멀쩡하던 내가 다 치매에 걸리는 거 보니까 네가 나 볼 때마다 속으로 응? 별의별 주문을 다 외우고 저주를 퍼부었나 보다.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다고요? 그래. 응? 내가 시설에 보낼 치매 노인이 나다. 응? 왜? 못 믿겠어? 얘다. 이거 봐라. 내 치매 진단서다. 어머님이 던진 진단서를 살펴보니 정말로 치매가 맞았습니다. 병문안을 간다고 나선 게 요즘 따라 깜빡깜빡하는 게 이상해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린 줄도 모르고 남편에게 한 말인데 남편은 그걸 그대로 일러바친 거였죠.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을 남편이 저보다 먼저 알았는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둘이서 일부러 제 속마음을 떠보고 테스트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변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진짜로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신 줄 몰랐어요. 저도 사는 게 힘들어서 나온 말인데 설마 진짜로 어머님 시설에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푸세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가증스러운 년. 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이래놓고 뒤에서 내 아들 달달 볶으면서 요양원에 보내라고 시키겠지. 어머님, 그럴 일 없다니까요. 왜 제 말을 안 믿어주세요? 됐어. 그만해라. 너 같은 것이랑 말싸움할 생각 없어. 시어머니가 집을 획 나가버리길래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중간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남편이랑 시어머니 둘 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어머님의 치매가 심해질수록 저의 가사노동은 엄청나게 힘들어졌지만 아무도 저를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님은 제 이름은 잊었어도 제가 한 짓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보고 매일 나쁜 년, 우라질 년, 나가 죽을 년, 각종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 수모를 다 겪어내면서 8년을 견뎌냈죠. 8년이 지나 어머님을 떠나보냈지만 집안에는 늘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용서라도 해준 것처럼 어머님 장례를 치를 때 과거에 있었던 실언은 잊어주겠다고 친히 이야기해 주었죠. 남편이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길래 저는 그냥 잠자코 앉아서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랬는데요. 남편과 저는 정말 살얼음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정말로 이혼 절차를 밟을 것 같았죠. 그러다가 저희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확실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땡땡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었는데 요새 코로나라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 정도만 재택근무를 하겠지 싶었는데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3개월을 넘게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몸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었죠. 적어도 10kg에서 15kg는 찐 것 같아서 남편을 힐난했죠. 안 그래도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겉모습도 나빠지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당신 지금 꼴 좀 봐. 재택근무한다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돼지가 되어가고 있잖아. 이러다가 100kg 넘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동안 남처럼 지내놓고 걱정해주는 척하지 마. 뭐? 남처럼? 어떤 남이 쌍욕하는데 참아주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쌍욕을 해도 참았어.
내가 시어머니 친딸처럼 챙겨주고 돌봐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치매에 걸리면 시설에 잡아넣는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 진짜로 시설에 집어넣으면 나랑 이혼할까봐, 그래서 억지로 돌봐드린 거잖아. 내가 억지로 했다고? 난 정성을 다해서 돌봐드렸어.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친정엄마랑 같이 살자고 했을 때도 당신은 안 된다고 했잖아. 나 그것도 이해하고 참아줬어.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래? 그럼 그때 이혼하자고 하지 그랬어? 응? 그때는 사지 멀쩡하고 돈도 잘 벌어오니까 참은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벌어오는 돈도 적어지고 뚱뚱해지니까 이혼하고 싶어졌어?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리고 왜 이혼까지 들먹이는데? 당신은 이혼이 그렇게 쉬워? 우리 광희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광희 이제 10살이야. 당신이 하는 말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제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소리치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3-4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길래 집을 나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헬스장이라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진짜로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는 헬스장에 다니겠다고 선언했죠. 찬바람 쐬면서 생각해봤는데 내가 심한 말 한 것 같더라고. 내가 봐도 살 빼야 될 것 같아서 집 앞에 있는 헬스장 등록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최대한 빨리 원래 몸무게로 돌아갈게. 남편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니까 저도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듯이 늘 이런 식으로 싸우고 화해하니 이혼까지는 안 가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저는 앙금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희생해서 치매 걸린 어머님 똥기저귀까지 갈아드렸는데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끝까지 배척했으니까요. 남편이라는 호칭의 뜻이 남의 편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난동을 피우며 못된 년, 애미 없는 년, 나를 감히 요양원에 가두려고 했냐고 폭언을 퍼붓는데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늘 어머님 편을 들며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따지고 들었죠.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남편을 헐뜯었습니다. 내가 어머님 돌보느라 바빠서 살찌니까 뭘 할 땐 얹이고 고작 집에서 회사 일 하면서 살이 그렇게 쪘어? 헬스장 다니면 뭐해? 재택근무 계속하면 살이 다시 찔 텐데?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좋게 생각해서 살갑게 말해본 건데 당신이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 어차피 다시 찔 살 내가 빼고 본다. 빼고 나서 보자고. 남편도 제 말에 마음이 상해서 그나마 섞었던 인사말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나 무얼 사려고 잠시 나갈 때도 다녀오겠다, 다녀왔다는 말도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남편의 재택근무가 아예 끝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할 때까지 저희는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지껏 갖은 수모를 겪어가면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무시당한 8년의 시간들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이 헬스장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었는지 날이 갈수록 날씬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몸무게는 물론 저와 연애했을 때처럼 근육이 생기고 있어서 가슴 설렜죠. 그래서 남편과 화해할 겸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신혼 때처럼 오순도순 잘 지냈으면 좋겠어서 남편이 좋아하는 소고기를 구워놓고 와인도 한 잔 준비해 두었는데요. 모처럼 예쁜 원피스도 입고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시큰둥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따라 들어가니 남편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웬일이야? 나 무시할 땐 언제고? 응? 기념일도 아닌데 소고기를 다 구웠어? 설마 소고기로 퉁치려고? 나보고 헬스장 다녀봤자 다시 찔 텐데 뭐하러 다니냐고 폭언 퍼부은 거 기억 안 나? 딱 보니까 내가 살 좀 빼고 몸 좋아지니까 신혼기분 내고 싶었나 보네. 당신이 살 빼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수는 없잖아. 난 하루라도 빨리 당신이랑 화해하고 싶어서 준비한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이혼할 생각도 없으니까 남처럼 지내지 말자.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언제부터 당신이 내 생각을 읽을 수가 있었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 됐어. 피곤해. 씻고 잘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이 저를 밀쳐내고 화장실에 들어가 씻길래 설마 했습니다. 진짜로 씻고 나오더니 제가 차려준 밥상도 안 쳐다보고 자더라고요. 코까지 골면서 자길래 정말 베개로 내려치면서 깨워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남편이 정말 차갑게 변해버렸다고 생각할 무렵이 그쯤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야 소고기를 구워주는 저를 보고 남편이 젓가락을 까딱거렸는데요. 눈에 소고기 기름이 튀어서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젓가락으로 제 엉덩이와 뱃살을 가리키면서 몸매를 평가하고 있더군요. 당신 운동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살 훅 쪄. 딱 보니까 나이 셀친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빼려고 그래? 그 아줌마 같아서 나랑 다니면 웃기겠다. 내가 아줌마면 당신은 아저씨지. 왜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해? 아침부터 시비 걸지 말고 얼른 먹고 출근이나 해. 난 일하다가 찐 살이라고 해도 당신은 무슨 고생을 했다고 살이 그렇게 찐 거야? 하루 종일 하는 거라고는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는 것뿐이잖아. 당신도 젊은 애들처럼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거 좀 배워봐. 설마 몇 개월 전에 살 때문에 뭘 한 것 때문에 그래? 지금 복수하는 거냐고.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유치하게 굴래? 그만해. 슬슬 짜증나려고 하니까.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 평소에는 잘만 내더니 웃기시네. 어제 분위기 잡으려고 용 쓰던데 그걸로 신혼 분위기를 어떻게 내려고 했어? 당신 몸만 보면 40대가 아니라 50대야. 여자처럼 안 느껴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확 내려놓았습니다. 분노와 함께 눈물이 차올라서 남편 눈도 못 쳐다보고 집을 나와버렸죠. 집 근처 공원으로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보든 말든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울고 나니까 30분이 흘러있더라고요. 이쯤 되면 남편이 회사 가고 없을 것 같아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남편이 식탁에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가져다 둘 생각은 추호도 없어서 구석에 던져두려고 핸드폰을 챙겨들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남편이 무음으로 맞춰뒀는지 핸드폰 알람 소리도 없이 문자가 한 통 왔는데요.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딱 봐도 여자와 나눈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출근했어? 오늘 운동하러 올 거지. 야근하게 되면 말해줘. 같이 단백질 챙겨 먹고 운동하자. 자기 오늘도 화이팅. 사랑해. 이 문자를 본 순간 남편이 바람을 피느라 저에게 차가워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제 예상대로 남편이 오자마자 핸드폰을 찾더니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 집안일을 하다가 남편의 비밀번호 패턴을 알아냈습니다. 남편이 자는 사이 몰래 알아놓은 패턴으로 핸드폰 잠금 장치를 열어보았죠. 문자가 지워지지 않고 아직 남아있길래 제 핸드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제가 본 문자 말고도 헬스 트레이너와 수많은 문자를 나눴더라고요. 헬스장을 처음 다닐 때부터 연애하는 것처럼 알콩달콩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저를 속이고 데이트를 하거나 당일치기 여행을 간 날도 있었는데요. 그 문자들을 본 순간 운동하러 가는 남편을 따라 나서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남편 회사 근처에 숨어있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회사에서 나와 헬스장으로 가는 것 같길래 저도 따라갔죠. 남편이 당연히 헬스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웬 주택가로 들어서더라고요. 설마 그동안 헬스장이 아니라 불륜녀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역시 제 예감이 맞더라고요. 남편이 익숙하게 오피스텔로 들어가 불륜녀 집 비밀번호를 누르더니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불륜녀가 튀어나와 남편에게 안기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 불륜녀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 저를 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러댔죠.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지금 설마 날 미행한 거야?
완전 미친 년 팬네 아니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이거 범죄인 거 알지? 스토킹에 폭행죄까지. 야, 우리 지훈이가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때려. 당신 거기 딱 있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뭐? 신고? 당신 돌았어? 나 몰래 바람핀 것도 모자라 신고를 해? 그것도 불륜녀 편을 들면서? 그래, 신고해. 경찰 올 때까지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 제가 불륜녀 머리채는 물론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난동을 피우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아이씨, 이 옆에 내가 진짜. 당신이 뚱뚱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지훈이를 봐. 얼마나 날씬하고 예뻐? 근데 당신은 곧 있으면은 아줌마를 뛰어넘어서 할머니가 되게 생겼네? 거울은 보고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막말하는 건데? 생각이란 걸 하고 있긴 해?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이러는 거야? 우리 광희를 생각하라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이 여자한테 홀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줄게.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자. 응? 내가 왜? 이 손 놔. 우리 엄마 치매 노인이라고 매일 눈치 주고 집안에서 편하게 못 있게 할 때는 언제고 피해자인 척하는 거야? 다른 여자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시댁살이나 잘한다고 하던데, 응?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틈만 나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시비 걸고 그러냐고. 너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 예쁘기를 해, 날씬하기를 해? 둘 다 부족하면 성격이라도 좋든가. 제가 간절하게 매달리는데도 남편이 제 손을 뿌리치면서 저에 대한 비하 발언을 내뱉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저에게 욕을 해대는데 정말로 오랫동안 생각해온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남편의 손이 제 손이 아닌 제 뺨을 후려치는 기분이 들었죠. 갑자기 몰려오는 배신감에 못 이겨 저도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 그러셨어? 당신만 힘들고 불편했다 이거지? 정작 치매 노인 똥기저귀 갈아주고 욕짓거리 다 듣고 산 나는 오죽했겠어? 그래, 8년간의 고생도 이해 못해준 사람이랑 어떻게 살겠니?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이혼하자.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바라던 바야. 이혼 도장 바로 찍어. 당신이랑 어떻게든 이혼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혼하게 됐네. 대놓고 바람핀 주제에 내가 그냥 이혼해줄 것 같아? 불륜 증거 다 모아뒀어. 내가 이혼 소송 걸 테니까 위자료랑 우리 광희 양육비나 준비해. 남편이 이쯤 되면 제게 빌빌거리며 다시 생각해보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콧방귀를 뀌고 불륜녀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차마 초인종을 누르며 당장 나오라고 이혼하자는 말 취소하라고 할 순 없었습니다. 그저 불륜녀가 사는 집 앞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다 울고 나니 혹시나 남편이 돌아오진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제 집으로 들어가 남편을 기다려보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았는데 한 달 만에 만난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높은 금액을 불러 합의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불륜녀 자랑을 하면서 진짜로 그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돈이 생겨서 이렇게 이혼하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돈이긴, 우리 지훈이가 그러는데 그 정도 돈은 돈도 아니라고 하더라. 껌값이래, 껌값. 지금이라도 당장 줄 수 있다던데? 당신이랑 급이 달라. 헬스 트레이너도 취미로 하고 있는 애라고.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당신이랑은 달라. 당신이 찾아온 그 오피스텔 건물도 우리 지훈이 거야.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한두 채가 아니라니까. 그래, 너 잘났다. 양육비랑 위자료 못 준다고 하면 바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당신이야말로 나중에 더 달라고 빌빌거리지 마. 추억에 굴지 말라고. 남편이 이혼 후에도 저를 비웃으며 약 올릴 줄은 몰랐습니다.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나 싶었는데 불륜녀 재력을 믿고 있더라고요. 불륜녀 집안 자체가 부자로 이름난 집안이라 기세등등해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불륜녀랑 결혼 준비를 하며 해외여행도 다니고 있었죠. 저는 정말 알고 싶지 않았지만
저랑 이혼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후에 광희를 보러 올 때마다 불륜녀 자랑을 그렇게 해댔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결혼식 올리기 전에 하와이로 여행 가지. 그러면서 신혼여행은 프랑스로 가자고 하는 거 있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가성비는 걱정할 필요도 없더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지훈이랑 결혼하면은 청첩장 줄게. 너도 와가지고 호화 결혼식이 뭔지 좀 구경해. 축의금은 안 줘도 돼. 장인어른이 워낙 부자라서 그런 거 안 받겠대요. 광희야, 학원 갈 시간이라고? 엄마가 데려다 줄 테니까 가자. 뻔뻔하게도 불륜녀랑 결혼하면 청첩장도 준다고 하길래 못 들은 척 무시했죠. 제 아들도 남편이랑 있는 걸 불편해할 정도로 언행이 심해졌습니다. 나이를 뻘로 먹는지 생각하는 뇌가 없는 것 같았죠.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불륜녀에게 홀려서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린 줄 알았는데요. 다행히 남편의 불륜녀 자랑도 거기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불륜녀가 운영하는 헬스장 남자 고객과 바람을 폈다는 거 있죠? 남편보다 더 잘생기고 능력 있고 나이까지 어린 남자였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남편이 제 발로 집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얼마 전까지 당신 불륜녀 자랑을 그렇게 하더만. 지훈이가 나보다 더 젊고 돈 많은 남자랑 도망갔어. PT해주는 남자 고객 같은데 내 돈 다 가져가서는 연락도 안 받아. 나한테 아버지 사업 핑계대면서 대출까지 쓰게 만들더니 나 그년 때문에 땡전 한 푼도 없어. 오히려 빚만 늘었다고. 그래서 나랑 다시 결혼해서 빚 갚아달라는 말이야? 내가 그래줄 것 같아? 그년이 그렇게 부자라며. 그 남자 질리면 돌아와서 당신 빚을 갚아주겠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럼 되겠네. 그년이 안 올 것 같아서 이러는 거야. 그의 아버지 부자인 거 다 거짓말 같아. 꽃뱀인 것 같다고. 나 꽃뱀한테 당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꽃뱀한테 홀려서 와이프 버린 놈을 내가 뭐하러?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 우리 광희도 당신 안 좋아하니까 당장 꺼져.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남편이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파리처럼 싹싹 빌면서 저한테 눈물로 호소하는데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죠. 남편은 그날만 절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광희를 불러 문을 열게 만들길래 112에 신고해 주거침입죄로 신고한 적도 있었는데요. 진짜로 경찰들이 남편을 잡아가니까 그 뒤로 제 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9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빈털터리가 돼서 양육비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불륜녀한테 당한 배신감이 컸는지 결국 남편 지인들도 저에게 SOS 요청을 했습니다. 전화로 남편 사정을 들어보니까 거의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순영씨, 우리 형님 좀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요? 순영씨랑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대요. 빚쟁이들 때문에 번호 바꿔서 여기 이 번호로 연락해달라고 하던데 미친 척하고 딱 한 번만 만나줘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 남편 지인이 문자로 전화번호를 전달해 주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모든 게 덤덤해졌죠.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과거에 제가 잘못한 것들도 생각나서 조금은 후회가 됐습니다. 그때 그런 인신공격을 하지 말고 차분하게 잘 말해볼 걸 하는 그런 반성을 가끔씩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후회는 둘째치고 남편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지인이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죠. 제가 여보세요라는 말과 함께 나 순영이야 라고 말하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사람은 남편이었죠. 순영아, 오랜만이다. 제철이한테는 내 이야기 들었어? 너한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만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오랜만에 밥 한 끼 하자. 우리가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을까? 너는 없을지 몰라도 나는 있어. 광희도 보고 싶고. 나도 양육비 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 주라. 남편이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나오는데 어쩌겠나요? 남편이 만나자는 약속을 잡으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제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하길래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불편한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오후 5시가 되어 집 근처 카페로 가니 남편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몰라보겠더라고요. 제가 살쪘다고 구박했을 때보다 더 쪄서는 100kg은 되어 보였습니다. 처음에 긴가민가해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니 남편이 멋쩍게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변해서 못 알아보겠지. 잘 보일 사람도 없고 일하고 퇴근하고 술 한잔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일은 하고 있었던 거야? 재철 씨한테 다 들었어.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다며. 집에 틀어박혀서 술만 먹고 사는 거 아니지? 일은 하고 있어. 그냥 음식 배달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벌이가 안 좋네. 배달 일을 한다고? 재혼한다고 회사 그만둔 뒤로 다시 취직 안 한 거야? 다시 취직했는데 해고당해서 1년 전부터 배달하고 있었어. 오토바이도 탈 줄 모르면서 무슨 배달을 한다고 그래? 요즘 비도 많이 오고 오토바이 사고 많이 나던데 당신도 조심해. 제가 사고 걱정을 하기 무섭게 남편이 긴 바지를 걷어올려 다친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딱 봐도 아스팔트 바닥을 그대로 긁은 듯 험악한 상처가 무릎에 나 있더라고요. 병원에 갈 만큼 심각한 상처인데 응급처치를 안 하고 참고 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상처를 보고 놀라니까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거렸죠. 안 그래도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상처 나는데 뭘.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러지 말고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러고 살았어? 아니야, 우리 광희 양육비 줄 돈도 없는데 무슨 병원이야. 침 바르면 다 나아. 내가 병원비 내줄게. 그러니까 가자. 응? 병원비 말고 나랑 밥 먹어주면 안 될까? 당신이랑 술 한잔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듣고 싶은데. 광희는 잘 지내? 갑자기 보자고 하면 싫어하려나? 광희한테 한번 물어볼게. 광희 요즘 사춘기라서 예민하거든. 당신 만난다는 말 할진 모르겠다. 그렇구나. 역시 나 만나기 싫어하겠지? 나 같아도 안 만날 것 같긴 하다.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필라테스를 배워서 제 집 근처에 필라테스 센터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리 잡아서 돈도 여유 있게 벌고 20대 때보다 더 멋져졌다는 소리도 듣는걸요. 그만큼 몸매도 탄력이 있어졌는데 남편은 저랑 반대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광희조차 전교 1등을 연이어 기록하며 담임 선생님들조차 서울대를 목표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편은 날이 갈수록 불쌍하게 사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날 뻔했죠. 행여나 눈물을 흘릴까 억지로 웃어 보이며 남편을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밥부터 먹자. 우리 소고기에 술 한잔 하자. 내가 쏠게. 소고기는 무슨 소고기야. 삼겹살 먹자. 당신 소고기 좋아하잖아. 입맛 바뀌었어. 오랫동안 소고기 안 먹으니까 냄새나고 뻣뻣하게 싫더라. 돼지고기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먹으러 가자고. 소고기 많이 시켜.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어. 제가 호의적으로 나오니까 남편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지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우리 광희 아버지니까 먹고 싶은 만큼 다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실컷 먹고 마시다가 늦은 시간에 헤어졌죠. 정말 그날이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나눈 식사와 대화였던 것이죠. 그러다 몇 달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제가 사는 곳에서 한참 떨어진 땡땡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석준 씨 아내 되십니까? 여기 땡땡 병원입니다.
석준 씨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 연락드립니다. 네? 저 이혼해서 호적상 아내는 아닌데 무슨 사고 때문에 그러시나요? 이석준 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현재 응급실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아내라고 저장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배달 일 하시다가 빗길에 큰 사고가 나서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요. 보호자분 서명이 필요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아내라고 저장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간호사가 남편 휴대폰을 뒤져보다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었던 거죠. 나랑 다시 이어지고 싶은 마음에 몰래 아내라고 저장해 놓은 걸까 싶어서 마음이 먹먹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에 대한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해졌으니까요. 제 폰에 저장되어 있던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하면서 얼른 병원에 달려가 보았는데요. 땡땡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멀리서 CPR을 하고 있는 의사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오토바이 헬멧이 보였고 간호사들이 움직이면서 가려져 있던 전 남편의 얼굴이 보였죠. 전 남편의 얼굴을 확인한 지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심정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이혼한 사이였지만 왠지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예정과 저를 아내라고 저장해둔 남편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다 못해 통곡을 하고 말았는데요. 시댁 식구들이 그제야 도착해서는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안아준 이의 얼굴을 보니 남편의 여동생이 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허니, 울지 마.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나 석준이 오빠 여동생 석희잖아. 진짜 오랜만이다. 오빠 죽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네. 내가 정말 미안해. 오빠가 여자한테 홀려서 큰 죄를 졌어. 석희야, 나 어쩌면 좋아. 바람 펴서 다른 여자랑 도망간 놈 뭐가 좋다고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안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나쁜 놈으로 남지. 뭐가 급하다고. 제가 오열하면서 땅을 치니까 신우이가 같이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이혼해서 남이 되었지만 한때는 가족이라고 명절 때마다 만나고 서로를 챙겨주던 사이였으니까요. 이렇게 헤어져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장례도 제가 챙기고 상주 노릇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이랑은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면서 가족처럼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비혼을 결심한 뒤로 시댁이 생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신우이와 신우이 가족들을 영원히 제 시댁 식구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신우이와 이혼 전보다 더 가깝게 지낸 탓일까요? 요즘 따라 신우이 가족이 된 기분이 듭니다. 여자 하나 잘못 만나 모든 걸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빼앗긴 제 남편을 생각하니 이제는 남편보다는 불륜녀가 더 미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을 속인 그 불륜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속에서 사그라들지 않는데 이런 감정이 맞긴 할까요? 지인들한테 제 속사정을 이야기하니 불쌍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분노라고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글을 적어 보내봅니다.